내 이름은 이진우, 법무법인 넥서스의 기업 M&A 전문 변호사. 법조계에서 사람들은 나를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단 한 번의 패소도 기록하지 않은 나의 이력과 법정에서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나의 냉정한 표정 때문에 붙은 별명일 것이다. 나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높은 유리 빌딩 숲에서 일한다. 그곳은 야망과 돈,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다. 동료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내 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내가 속한 세상의 불이 꺼질 때쯤 나는 저승사자의 가면을 벗는다. 나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내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지하철에 오른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고 기차가 낡고 오래된 동네로 들어설수록 내 어깨를 누르던 긴장감은 서서히 풀리고 익숙한 피로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것이 나의 진짜 퇴근길이다. 내가 사는 곳은 언덕배기에 위치한 지은 지 30년은 좋게 넘은 낡은 빌라 2층이다. 내가 버는 돈이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와 어머니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이곳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파고든다. 세상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냄새, 어머니였다. 아들, 왔니? 주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내가 진짜 나의 세계로 돌아왔음을 실감한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나는 넥서스의 이진우 변호사가 아닌 어머니 박순희의 아들 이진우가 되어 대답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등과 굽은 허리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고 있던 비싼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쳤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쉬시라고요. 나는 식탁에 놓인 어머니의 손을 보며 말했다. 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평생을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셨던 어머니의 손.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었음에도 그 손에 굳은 살은 사라질 줄을 몰랐다. 어머니는 내가 드리는 생활비를 한사코 마다하며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우셨다. 운동 삼아 하는 것이라며 웃으셨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강한 자존심을 알고 있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아들 걱정하는 거. 그래도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건강한 거야.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시며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 앞에 놓아주셨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수천억 원짜리 계약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오늘 폐지를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대화는 그저 찌개가 맛있다. 내일은 비가 온다더라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내게는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존엄과 자부심, 그것은 가난 속에서 나를 키워낸 유일한 힘이었고 내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등대였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어머니의 리어카를 함께 정리해드리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그날 수확한 종이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박스를 정리하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어머나, 이게 뭐람? 어머니는 낡은 신문지 뭉치 사이에서 두툼한 장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은 좋게 들어있었고 각종 카드와 신분증이 꽂혀 있었다. 신분증의 사진을 보니 아직 앳돼 보이는 젊은 남자의 것이었다. 어머니, 이건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인 나의 판단은 신속하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탈까. 분명 이 근처에서 잃어버렸을 테니 곧 찾으러 올 게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주자. 밤 공기는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내 재킷을 벗어 어머니의 어깨에 걸쳐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지갑의 주인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갑의 주인인 듯한 젊은 남자였다. 그는 우리와 리어카를 보더니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제 지갑 혹시 못 보셨습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지갑을 건네셨다. 남자는 지갑을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3장을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꼭 받아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밀어내셨다. 아니에요, 학생.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래도 이건 제 성의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넣어두고 대신 앞으로는 물건 간수 잘하도록 하세요. 젊은 남자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돈을 내밀지 못했다. 그는 깊은 감동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영혼을 가진 분이었다. 나는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이런 어머니를 단 한순간이라도 위험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차가운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나는 내 서재로 들어왔다. 화려한 승소 트로피와 빼곡하게 꽂힌 법률 서적들이 나를 맞았다. 이곳은 변호사 이진우의 공간.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가둔 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파일을 하나 꺼냈다. 파일의 표지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태아건설 2005년 안성물류창고 붕괴 사고 관련 기록. 나는 파일 표지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러자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늘을 뒤덮던 뿌연 먼지, 사람들의 비명소리, 축축하고 차가웠던 콘크리트의 감촉, 그리고 나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내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은 지워지고 법정에서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던 저승사자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파일은 나의 가장 큰 상처이자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였으며 언젠가 내가 터뜨려야 할 복수의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파일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가 있는 사랑의 세계. 다른 하나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차가운 전쟁의 세계. 나는 이 두 세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부디 나의 두 세계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기를, 내 어머니의 평온한 세상이 나의 이 어두운 복수심에 의해 더럽혀지는 일이 없기를.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의 기도를 외면하곤 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기만적인 평화가 이어졌다. 나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회의실에 앉아 수천억 원 규모의 M&A 계약을 지휘하고 있었다. 상대 측 변호인단이 제시하는 교묘한 함정들을 하나씩 논파하고 빈틈없는 논리로 그들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릴 때 나는 완벽한 저승사자였다. 내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감정을 드러내거나 실수를 저지르지 못했다. 나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차가운 전략가였다. 점심시간, 나는 잠시 회의실을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바쁜데 웬일이야? 그냥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지금은 잠깐 나와서 운동하고 있단다. 운동. 어머니는 폐지 줍는 일을 언제나 그렇게 표현하셨다. 나는 또다시 쉬시라는 잔소리를 하려다 그저 한숨과 함께 말을 삼켰다. 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끊고 나는 다시 얼음 같은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가 회의실로 향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나의 두 세계가 바로 그 순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2시간 후 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 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혹시 이 핸드폰 주인 할머님 아드님 되시나요? 지금 할머니께서 어떤 차 때문에 크게 놀라셔서 길에 주저앉아 계세요.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회의실의 소음도, 상대 측 변호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어머니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가득 찼다. 나는 어디입니까라고 소리치듯 묻고는 회의 중이던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뛰쳐나갔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지금 내게는 그 어떤 계약보다, 그 어떤 승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다. 강남의 사무실에서 어머니가 계신 동네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그 10여 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사고 현장은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길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내 인생 최악의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의 낡은 리어카는 처참하게 뒤집혀 있었고 어머니가 아침부터 모으셨을 폐지들이 사방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의 어머니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표정으로 떨고 계셨다. 몇몇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몸은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아들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공포와 수치심을 읽을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진우 엄마, 웬 남자가 고급차를 몰고 와서는 길 막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어. 리어카까지 발로 차버리고 말이야. 옆집 아주머니가 분을 사귀지 못하며 대신 설명해 주었다.
차가 얼마나 험악하게 굴던지. 우리까지 다 무서워서 그러다 그냥 가버렸지 뭐야.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다 있나 몰라. 그때였다. 젊은 여자 하나가 카메라를 든 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 혹시 아드님 되시나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방금 전의 상황을 제가 전부 촬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카메라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폭력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기울이진 세단 한 대가 어머니의 리어카 뒤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내리자마자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아, 진짜 이딴 고물 좀 길에다 끌고 나오지 말라고. 눈 없어. 길 막히는 거 안 보이냐고. 어머니가 당황해서 리어카를 옆으로 치우려 하자 그는 더욱 거칠게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동네 꼴이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싹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리어카의 한쪽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넘어지고 박스와 폐지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부르릉 하고 엔진을 크게 울리더니 넘어진 어머니를 향해 차를 확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돌진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남자는 그 모습을 차 안에서 경멸적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 나는 내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모멸감을 그 작은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목격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뜨거운 분노는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분노보다 더 깊고 더 무서운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를 향한 냉정한 살이었다. 뜨거운 분노는 순간을 지배하지만 차가운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을 것이다. 옆에 있던 김민지라는 여자가 나를 보며 살짝 몸을 떠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마 보았을 것이다. 온화한 아들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법정의 저승사자가 깨어나는 순간을. 나는 김민지에게서 영상 원본 파일을 받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촬영한 영상,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안정제를 드시게 한 뒤에야 어머니는 겨우 잠이 드셨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내 평생에 다시는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평온한 세상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부셔버리겠다고.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내 서재로 들어갔다. 나의 두 세계는 결국 충돌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시간이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낡은 파일을 꺼냈다. 태아건설 2005년 안성물류창고 붕괴사고 관련 기록.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파일을 열었다. 낡은 신문 기사들,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사망자 명단. 명단 속에는 내 아버지, 당시 현장 관리팀장이었던 이영훈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파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당시 사고의 내부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집안 침하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장,
책임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현장 소장 오재성. 나는 김민지에게 받은 영상 속 제네시스 G95의 번호판을 조회했다. 차의 소유주는 역시나 오재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장은 태아건설 영업 2부 부장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20년 전 부실 공사와 안전규정 무시로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 모든 책임을 자연재해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자신은 승승장구하여 대기업의 부장 자리에 오른 남자. 그 남자가 오늘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번에는 나의 어머니를 위협했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게 나의 잊고 싶었던 과거와 나의 지키고 싶었던 현재를 다시 한번 엮어버린 것이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넥서스 내에서도 오직 나만이 직접 연락하는 최고의 정보 분석가이자 나의 충실한 조력자인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네,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은 메마른 소리였다. 박 실장, 나 이진우 변호사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사람 뒷조사 좀 해줘. 이름은 오재성. 현 태아건설 영업 2부 부장. 20년 전 안성 물류창고 현장 소장이었지. 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가 밟은 그림자 하나까지 전부 다 그가 마시는 물. 그가 만나는 사람. 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숨겨둔 여자 문제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긁어모아. 기한은 일주일 주지. 수화기 너머의 박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었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나의 복수.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현재이자 나의 유일한 전부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었다. 오재성, 당신은 오늘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당신은 잠자는 저승사자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놓고 집을 나섰다. 어젯밤 어머니는 악몽이라도 꾸신 듯 몇 번이나 뒤척이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내 안의 분노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의 다정한 아들 이진우는 사라지고 법무법인 넥서스의 저승사자가 다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 실장이 보낸 중간 보고서가 내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다. 밤사이에 그가 긁어모은 정보는 방대하고 정밀했다. 오재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주소, 그의 자산, 그의 가족관계, 그리고 태아건설에서의 그의 지난 20년간의 행적까지. 보고서는 나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오재성은 2005년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는 태아건설의 내부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가벼운 징계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영업 2부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고 관련자 대부분 퇴사 또는 지방으로 발령. 오재성은 당시 경영진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나는 비호라는 단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악행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이 연루된 뿌리 깊은 부패의 증거였다. 나의 복수는 이제 오재성 한 명을 넘어 태아건설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지, 어제의 그 젊은 다큐멘터리 PD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격앙되어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건 명백한 특수폭행 미수입니다. 이런 갑질 그냥 묻히게 둘 순 없어요. 제가 아는 기자분들께 이 영상을 넘길까 합니다. 그녀의 정의감은 뜨거웠지만 지금 그녀가 나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열정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김민지 씨, 잠시만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하책입니다. 잠시 화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태아건설 같은 대기업은 법무팀을 동원해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축소시키고 오히려 어머니를 돈을 노린 사람으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내 차가운 지적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잠깐 뵙고 말씀드리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시겠습니까? 1시간 후 우리는 넥서스 법무법인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주변의 화려한 풍경과 나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조금은 주눅이 든 듯했다. 저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그냥 법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민지 씨, 분노는 뜨거울 때 터뜨리면 상대를 대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정말 상대를 쓰러뜨리고 싶다면 분노를 차갑게 식혀서 얼음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칼말입니다. 나는 그녀가 촬영한 영상의 법적 효력, 증거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언론을 이용할 최적의 타이밍에 대해 전문가의 언어로 설명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아들로서 분노하는 줄 알았던 내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가라는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녀의 눈에 타오르던 불같은 정의감은 점차 내 대한 경외심과 지적인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지금은 그 영상을 가지고 계십시오. 절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상은 우리의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김민지 씨에게 단순한 길거리 갑질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특종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영상은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나의 의도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 안의 거대한 계획을 직감한 듯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의 복수극에 나도 모르는 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가장 중요한 증폭기가 되어주었다. 김민지를 돌려보낸 후 나는 나의 첫 번째 돌을 던질 준비를 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적의 오만함을 측정하기 위한 미끼였다. 나는 박 실장을 통해 내가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소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의 이름으로 태아건설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힘이 없었다. 귀사의 직원인 오재성 부장으로부터 본인의 의뢰인 박순일 씨가 언어폭력을 당하고 재물을 손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차량 위협이라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빼버렸다. 이 민원은 누가 봐도 힘없는 노인의 아들이 어떻게든 작은 보상이라도 받아보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게 설계되었다. 나는 이 미끼를 던지고 오재성과 태아건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결과는 박 실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재성은 법무팀을 통해 민원을 전달받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는 곧장 인사팀으로 쳐들어가 담당자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아니, 지금 장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고작 폐지 줍는 할망구 하나 때문에 이런 가짜는 서류 쪼가리를 받아야 하냐고. 당신들 일 제대로 안 해. 이런 건 알아서 좀 처리하란 말이야. 그의 고함에 인사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민원은 그날 바로 당사자 간의 사소한 마찰, 추가 조치 불필요라는 내용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재성은 자신의 팀원들을 데리고 간 술자리에서 이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렸다. 박 실장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은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해서 내게 보내왔다. 내가 오늘 아주 똥을 밟았잖아. 웬 할망구가 길을 막길래 좀 가르쳐줬더니 어디서 변호사 나부랭이를 사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인사팀에 전화 한 통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던데.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힘없는 것들은 밟아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녹음 파일을 통해 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껐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사냥감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냥꾼의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오재성. 그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자신의 힘을 맹신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것이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거대한 지뢰의 기폭 장치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그 치명적인 오만함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안성 사고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20년 전에 먼지 쌓인 이름 오재성 위에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원을 그렸다. 이제 미끼를 던지는 시간은 끝났다.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거대하고 화려한 덫을 나는 수화기를 들어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님, 무슨 일 있나요? 네, 김민지 씨, 이진우입니다. 나는 창밖의 태아건설 빌딩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슬슬 이야기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혹시 태아건설의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첫 번째 경고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무덤을 파기 위한 첫 번째 삽질이었을 뿐이다. 나의 첫 번째 경고가 오재성의 오만함이라는 두꺼운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사라진 후 나는 더 이상 그를 시험하지 않았다. 그의 성격과 태아건설의 부패한 내부 시스템은 이미 완벽하게 파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추락할 무대를 설계하는 것뿐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이중 생활을 계속했다. 낮에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냉철한 변호사로, 밤에는 어머니의 다정한 아들로. 하지만 그 두 개의 가면 뒤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차가운 사냥꾼이 존재했다. 나의 조력자. 박 실장은 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오재성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의 조사는 20년 전 안성 붕괴 사고의 희미한 흔적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회사의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침묵을 선택했던 옛 동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대부분 회사를 떠나 지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그들을 비밀리에 만났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었고
태아건설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여전히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담담하게 밝혔다.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과 정의를 세우려는 변호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들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고. 나의 진심은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마침내 그들은 20년 전 오재성이 어떻게 안전검사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값싼 자재를 쓰기 위해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증언을 녹취하고 공증을 받았다. 나의 무기괴는 이제 날카로운 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는 철저하게 평범한 아들을 연기했다. 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에서 많이 회복하신 듯 보였다. 예전처럼 웃으셨고 농담도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늦은 밤 어머니가 잠결에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뱉는다는 것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고급 세단이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진다는 것을, 그날의 상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다. 그리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나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하고 예리하게 벼려졌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태아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그 행사에서 영업 2부 오재성 부장이 올해의 자랑스러운 태아인상에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을 받으면 그는 곧바로 전무급으로 특별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도 함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사무실에서 홀로 차갑게 웃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심판은 없었다. 행사 날짜는 바로 이틀 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심판의 전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아버지와의 첫 만남, 신혼 시절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 내 아버지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지. 꼼수 부릴 줄도 모르고 늘 자기 몸보다 동료들을 먼저 챙기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허망하게 갔나 보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였다. 이 손으로 나를 키우고 이 손으로 평생을 일해오신 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 내 안의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었지만 나는 억지로 그것을 눌렀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내 안의 괴물을 보여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내가 따로 마련해둔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나의 진짜 작전 상황실이었다. 벽 한쪽에는 오재성과 태아건설 관련자들의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안성사고의 타임라인과 증거 자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이곳은 나의 지난 20년간의 집착과 분노가 응축된 공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김민지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지 씨, 이진우입니다. 내일 약속한 대로 세상의 진실을 알릴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희 팀이 행사장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신호만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박 실장이었다. 박 실장, 모든 증인들 안전하게 대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부르면 10분 안에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걱정 마십시오. 변호사님,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넥서스의 내 직속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변호사, 내일 오전 10시 정각 태아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진상규명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모든 준비는 끝났다.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복수의 탑. 이제 마지막 꼭대기 돌 하나만 올려놓으면 되었다. 나는 밤새도록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내일의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렸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나는 그날 집에 머물렀다.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평범한 주말 아침처럼 TV 드라마를 보는 척했다. 하지만 내 무릎 위의 노트북에서는 태아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화려하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속 세상은 지극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우아한 음악, 화려한 조명, 성공한 사람들의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인 오재성이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들, 드라마에 집중하시던 어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아, 업무 관련 영상이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바로 저 화면 속의 남자가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꿈에도 모르고 계셨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시상식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영광의 자랑스러운 태아인상, 그 영광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북소리가 긴장감 있게 울려 퍼졌다. 영업 2부, 오재성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화면 속에서 오재성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얼굴은 평생의 숙권을 이룬 듯한 희열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부터 미리 입고 있던 내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TV 화면의 검은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저승사자의 차가운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이제 관람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사냥꾼이 마침내 사냥감의 목을 거두기 위해 직접 나설 시간이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분노에 찬 충동적인 발걸음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갈아온 칼을 들고 마침내 심판의 장으로 향하는 집행인의 발걸음이었다. 나는 내 차고 깊숙한 곳에 세워두었던 진짜 나의 채 올랐다.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은 조용한 짐승처럼 시동이 걸렸다. 낡고 정겨운 동네를 빠져나와 화려한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내 주변의 풍경은 내가 살아온 두 개의 세계처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었다. 행사가 열리는 특급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발렛 직원이 달려왔지만 나는 차 키를 넘기지 않고 직접 주차장으로 향했다. 로비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를 막아섰다. 나는 초대장을 내미는 대신 내 지갑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법무법인 넥서스, 수석 변호사 이진우.
대한민국에서 이 이름과 직함이 갖는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앞을 막을 수 없었다. 경호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다. 화려한 연 회장 안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향기 속에서 역겨운 위선과 부패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나의 사냥감이 트로피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이제 막 자신의 목을 겨누는 사냥꾼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오재성은 가정스러운 미소와 함께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언제나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회에 봉사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연 회장 뒤편 음향 통제실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김민지 PD를 향해 고개를 미세하게 한번 끄덕였다. 나의 신호였다. 다음 순간 무대를 비추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연 회장은 순간적인 어둠과 함께 웅성거림에 휩싸였다. 오재성의 얼굴을 거대하게 비추고 있던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꺼지더니 이내 새로운 영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김민지 PD의 카메라가 담아낸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었다. 흔들리는 화면 속 검은색 제네시스 G92 그리고 채소 내려 악마처럼 소리치는 오재성의 일그러진 얼굴. 이딴 곰을 좀 길에다 끌고 나오지 말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연약한 노인의 리어카를 발로 찼고 폐지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차를 몰아 겁에 질린 노인을 위협하는 장면에서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화면 속에 그 오만하고 잔인한 남자가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정직과 봉사를 이야기하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오재성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서 방금 받은 트로피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그의 인생이 박살나는 소리의 서곡이었다. 연 회장이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 회장 가장 뒤편에서부터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구두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모두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무대의 조명마저 나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중앙 통로를 걸어 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심판을 집행하러 가는 사형 집행인처럼 무대 가까이 다가서자 오재성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대신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었다. 그의 기억 저편 2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주쳤던 바로 그 얼굴. 너는 그는 뒷걸음질 치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 무대 위로 섰다. 그리고 사회자가 쓰던 마이크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연 회장의 가장 먼 곳까지 닿을 만큼 명료했다. 여러분, 방금 화면에 나온 저의 어머니, 박순희 여사입니다. 객석에서 첫 번째 경악의 파도가 일었다. 그리고 저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내 이름이 나오자 기자석을 중심으로 두 번째 파도가 더 크게 일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오재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그의 심장의 단어를 하나씩 새기듯이 저는 20년 전 바로 당신 오재성 씨가 현장 소장으로 있던 태아건설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고 이영훈 반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붕괴 현장에서 아버지의 희생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내 마지막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폭발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경악과 충격의 소리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나를 덮쳤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자 내 등 뒤의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20년 전의 낡은 서류들이었다. 여기 오재성 씨가 직접 서명한 안전검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완벽한 위조입니다. 그는 당시 철근 공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묵인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뇌물이 오고 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당신의 협박과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음성이 변조되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증인들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들은 오재성이 어떻게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나는 오재성, 그의 지난 20년의 성공이 피 묻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음을 만천에 공개했다. 그가 어머니에게 보였던 폭력적인 모습은 약자를 짓밟는 것으로 자신의 성공을 유지해온 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음을 증명했다. 오재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귓게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20년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당신의 성공을 위해 짓밟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20년의 빚을 나는 이 자리에서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 양쪽 문에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나의 계획대로였다. 오재성은 무대 위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체포되었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을 20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나의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오재성이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린 그 순간 태아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담아내려 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20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린 듯한 텅 빈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나의 신호를 받은 김민지 PD는 이제 이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러 방송사의 마이크에 둘러싸여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한 청춘의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언론인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태아건설의 한철수 회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수십 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경영인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처럼 초라했다. 그는 내 앞에서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 변호사님.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태아건설 게이트로 들끓었다. 내가 공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은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와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론은 분노했고 태아건설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오재성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내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특히 20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옛 동료들의 증언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대법원은 오재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수많은 죄목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법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법정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죄수복을 입은 오재성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태아건설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철수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초의 부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룹 전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위기 속에서 태아건설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내게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안해왔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 어머니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 돈이면 나와 어머니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태아건설의 새로운 대표를 만났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개혁적인 의지를 가진 인물처럼 보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보상금 액수가 적힌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나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어머니께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맞은편에 앉은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내 아들의 아버지를, 나의 남편을 돈으로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우리 가족이 겪은 20년의 고통과 바꿀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말을 이어 내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들이 내민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물론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상징적인 보상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밤새워 준비한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돈으로 정의의 빛 재단을 세워주십시오. 내 제안에 대표의 눈이 커졌다. 이 재단은 앞으로 태아건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 현장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센터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묻고 고통받는 제2외의 이영훈, 제2외의 박순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태아건설에 요구하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나는 덧붙여 새롭게 구성될 태아건설의 안전감시위원회에 나를 외부감사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시는 그들이 피 묻은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내가 직접 감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나의 제안을 들은 새로운 대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허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뜻을 저희 태아건설이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저희에게 진정으로 속죄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복수는 우리 사회의 더 큰 정의를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맑은 가을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 양지 바른 곳에 잠들어 계신 아버지. 우리는 지난 20년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어머니는 무덤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으시고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셨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당신의 억울함을 20년 만에 다 풀어줬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한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따뜻하고 주름진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셨다. 이제 됐다. 아들아, 이제 네 아버지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게다. 너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지난 20년간 이 어미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제 다 잊고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20년간 나를 짓누르던 강철 같던 갑옷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내리막길은 더 이상 위태롭거나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의 미래는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진정한 평온이 비로소 나의 삶에 찾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의 사무실은 더 이상 강남의 유리빌딩 숲에 있지 않았다. 나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한쪽에 자리 잡은 정의의 빛 재단 법률지원센터로 출근했다. 화려한 대리석과 번쩍이는 명패 대신 이곳에는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의 간절한 발걸음과 그들을 돕기 위해 뛰어다니는 젊은 변호사들의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법조계의 저승사자로 불리지 않았다. 언론과 사람들은 이제 나를 국민의 칼이라고 불렀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거대한 불의와 싸우는 칼, 수천억 원짜리 M&A 계약을 성공시켰을 때보다 억울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진짜 소명을 찾은 것이다. 오늘
나는 그 소명을 증명할 또 다른 법정에 서 있었다. 나의 의뢰인은 22살의 청년, 박준석 군이었다. 작은 하청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그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낡은 보안경 때문에 용접 불꽃이 눈에 튀는 사고를 당해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 하지만 회사는 모든 책임을 준서군의 개인 부주의로 돌리며 단 한 푼의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다.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상대 측 변호인은 대형 로펌의 에이스였다. 그는 날카로운 논리로 준서군의 작은 실수들을 부풀리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의 모습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오직 승리만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던 차갑고 오만한 괴물의 모습. 나는 조용히 상대 측의 모든 주장을 경청했다. 그리고 나의 반론 시간이 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사고 당시 준서군이 썼던 한쪽 귀퉁이가 깨진 낡은 보안경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지금 이 젊은 청년의 부주의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주의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단돈 몇천 원짜리 새 보안경을 지급할 비용이 아까워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한 회사의 탐욕입니까? 아니면 그 낡은 보호구라도 믿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일했던 이 청년의 성실함입니까? 나는 배심원들과 재판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저는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회는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불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몇 개의 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들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부디 이 청년이 잃어버린 빛을 정의의 빛으로 되찾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서군의 곁을 지키던 그의 늙은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결과는 우리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고 산업재해 역사상 기록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준서군의 가족들이 내 손을 잡고 오열했다. 나는 그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저 멀리서 이제는 어엿한 탐사 보도 전문 기자가 된 김민지 PD가 이 감동적인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의 빛을 더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화려한 승소 파티 대신 곧장 나의 진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여전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셨다. 대신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 사귄 친구분들과 함께 소일거리를 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아들, 왔니? 오늘 재판은 잘했고 어머니는 이제 나의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네, 어머니 덕분에요. 저녁을 먹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에 나섰다. 그런데 어머니는 익숙하게 예전에 쓰시던 리어카가 있던 창고 쪽으로 향하셨다. 창고 안에는 내가 새로 사들인 가볍고 튼튼한 최신형 손수레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이제 이건 안 쓰셔도 되잖아요. 알아. 그래도 이렇게 가끔 끌어줘야 녹이 안 샌단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허전해서 안 돼. 어머니는 웃으며 손수레를 끌고 나오셨다. 나는 말없이 웃으며
어머니의 반대편에서 손수레를 함께 잡았다. 우리는 텅 빈 손수레를 끌며 노을이 지는 동네 길을 천천히 걸었다. 이웃들이 우리를 보며 정겹게 인사를 건넸다. 어이구, 순이 엄마 아드님이랑 같이 운동 나오셨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일 하셨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나는 그들의 인사에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저승사자도 국민의 칼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동네의 자랑스러운 순이 엄마 아들이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명패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진짜 이름이었다. 우리는 언덕 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다. 저 멀리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태하건설의 빌딩도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을 봐도 내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내 옆에 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오제성을 법정에 세운 그날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저 환한 미소를 되찾아들인 이 순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멈춰버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 그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나의 어머니에게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따스한 어머니의 봄 안에서 나의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